제4장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점 1. 강북 강변도로를 달리며 대학 원장님을 모시고 헤이리 음악회가 열리는 파주로 달려가는 차 안. 김민서는 대학 원장님과 서 교수에게 진심을 담아 머리 숙여 인사했다. 대학 원장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저만 생각했습니다. 예의, 겸손, 희생, 이 세 가지를 가슴에 꼭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살 때 만들어질 인생과 세상을 두 분께 배운 것 같습니다. 서 교수는 놀란 표정이었다. 대화와 여행이 이렇게 사람을 성장시킬 수가 있구나. 대학 원장님도 옆에서 연신 흐뭇한 미소를 띠고 계셨다. 그렇지. 주역의 세 가지 궤, 절궤, 겸궤, 박궤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수양하는 데 필요한 수신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또 희생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다면 가정과 나라도 다 잘 되겠지. 그래서 이 수신이 제가와 치국의 바탕이 되는 거란다. 예, 대학 원장님. 그럼 이제 제가와 치국을 가르쳐주세요. 대학 원장님이 계속 미소를 띠고 있자 서 교수가 슬쩍 끼어든다. 녀석 급하긴. 근데 민석은 그 전에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괴가 있다고 했지? 아니, 뭔가? 대학 원장님도 궁금한 듯 민서를 대신해 물었다. 예, 대학 원장님. 점괘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마음에 늘 두고 있는 괴이거든요. 교수님, 점괘는 어떤 괴인가요? 풍산점괘는 하늘풍과 땅산으로 이루어진 괴이다. 괴의 해석은 뒤엉킨 문제가 풀린다. 차분하게 대응하자 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한 번에 확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해결되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는 의미에서 점이라 붙인 것이다. 풍산점, 뒤엉킨 문제가 풀린다. 차분하게 대응하자. 결론을 말하자면 한 번에 왕창 성공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점점 더 나아지는, 그래서 점점 더 인생의 참맛을 알아가는 삶을 바라는 거지. 교수님,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김군, 점괘에는 그렇게 보채면서 인생을 급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기도 하지. 저기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보이나? 헤이리 마을로 가는 강북 강변도로에서 파주 근처에 다다르자 하늘에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들이 곳곳에 보인다. 예, 교수님. 기러기들이 V자로 모여 날아가고 있네요. 멋지지 않나? 정말 기러기들을 보면 훨훨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늘을 높이 나는 기러기 떼를 보면 경이롭다. 훨훨 날아가는 모습에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창공을 나는 기러기. 상상만 해도 시원하지 않은가? 기러기들은 해마다 수천 킬로미터, 길게는 4천 킬로미터를 비행한다. 또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한다. 지구상의 신비 중 하나로 꼽히는 기러기의 이동. 그런데 기러기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날아올 때, 겨울이 지나고 북쪽으로 날아갈 때도 신기하게 반드시 V자 대형으로 날아간다. 왜일까? 교수님, 정말 V자를 그리며 날아가네요. 승리의 빅토리인가요? 기러기들이 V자를 만드는 첫째 이유는 힘을 아껴 멀리까지 날아가기 위해서이다. V 대열을 이루고 있는 각 기러기의 날갯짓은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새들을 위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준다. 이 기류를 타면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무려 71%를 더 멀리 날 수 있게 된다. 서로의 추진력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여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V자로 대형을 날아가면 둘째 효과도 저절로 나타난다. 한 마리의 기러기가 대열에서 이탈하면 그 순간 대기의 저항력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재빨리 대열에 합류해서 다시 앞서가는 새의 추진력에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혹시 졸더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힘도 아낄 수 있는 대형이 바로 V자 대형이다. 그런데 기러기가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숨겨진 셋째 비법은 바로 팀 리더십이야. 대열의 맨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아무래도 공기 저항을 많이 받으면서 지치게 되겠지. 그러면 그 리더가 뒤쪽으로 물러나고 금방 다른 기러기가 앞장서는 것이지.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야. 또 기러기들은 V자형을 그리며 날아갈 때 뒤쪽의 기러기들은 앞서가는 기러기들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힘을 북돋우기 위한 응원의 울음소리를 계속해서 낸다. 힘내라 대장, 힘내라 대장. 기러기의 팀워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어떤 기러기가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대열에서 낙오되면 두 마리의 다른 기러기들이 그 기러기와 함께 대열에서 나와 도와주고 보호해준다. 이렇게 같이 간 두 마리의 기러기는 낙오된 기러기가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함께 머문다. 회복해서 돌아올 때는 건강한 두 기러기가 맨 앞에 힘든 리더 자리를 서로 맡아가며 먼 길을 같이 한다. 신비하지 않은가? 그런데 민서군, 질문 하나 할까? 저렇게 하늘을 높이 날아야 할 기러기가 진흙탕 속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진흙탕 속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 그 이야기였군요. 서 교수, 역시 비유가 최고예요. 전개를 그렇게 설명하다니. 대학 원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이야기에 참여하신다. 글쎄요. 진흙을 날개에 뒤집어 쓰면 힘들어서 못 날아오르니 심각하네요. 방법이 있나요? 대학 원장님께 여쭤보렴. 기러기에게는 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지. 대학 원장님, 기러기가 어떻게 진흙에서 빠져나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기러기뿐 아니라 인생도 그렇다. 모두가 높이 날고 싶지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은 마냥 진흙탕에 빠져있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염없이 진흙에 젖는 날개만 퍼덕이고 있다면 힘이 다 빠져서 쓰러지고 만다. 무엇보다 먼저 차분하게 그 늪에서 빠져나와 몸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몸을 말린 뒤에 하늘로 날아올라야 한다. 머뭇거리고 있다가 보면 때를 놓친다. 사람의 삶도 길을 잃고 헤매는 철새와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빠져나와야 한다. 나의 힘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그것이 인생이기에. 진흙탕에 빠진 기러기가 진흙을 헤치고 빠져나와 창공을 날아가는 방법은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꾸나. 2. 강북 강변도로를 달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중 차는 강변도로를 벗어나 헤이리 음악회가 열리는 공간 퍼플 미술관에 도착했다. 리셉션장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헤이리 야외 음악회를 주관하는 김상래 회장님이 보였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음악회라고 말씀을 들어 초대장이 없지만 불쑥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방해가 안 된다면 울타리 뒤에서라도 음악회를 들을 수 있을지요? 김민서 군이라고요? 대학 원장님 제자답게 아주 예의가 있군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김 회장님, 잘 지내셨어요? 매년 이렇게 멋진 음악회를 열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학 원장님과 서 교수가 김상래 회장에게 인사를 하고 다 같이 데스크에서 음식을 받아 리셉션 한켠 테이블에서 진흙기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대학 원장님이 설명을 시작하신다. 기러기가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막무가내로 힘을 써서는 안 되겠지. 그럼 힘이 빠져서 죽게 되니까. 그래서 차분히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주역에서 기러기가 진흙을 빠져 창공을 날아오르는 6단계를 제시하고 있단다. 그런데 6단계나 필요한가요?
김군, 그렇게 서두르면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야. 천천히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점괘의 지혜지. 옆에서 서 교수가 다시 한번 천천히 사는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급하기만 하다. 예, 교수님, 저는 젊지 않습니까? 한 번에 날아오르고 싶은데 6단계나 걸린다니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 이해하네.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평소에 공부를 좀 하게나. 기러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단계로 진흙에서 물가로 빠져나와야 한다. 진흙에 빠져 계속 허우적거리다 보면 체력이 떨어져 결국 쓰러지고 만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먼저 물가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 빠져나와야 한다. 그런데 물가에 와서도 여전히 물렁거리는 흙 위에서는 힘이 빠진다. 여기서 단단한 돌, 그 중에서도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둘째 단계이다. 이제 힘을 조금 비축했다면 셋째 단계인 평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야 조금 안심이다. 곤란에서 벗어나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쉽게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다면 높은 나뭇가지에 올라서서 이륙 준비를 하면 어떨까? 바로 넷째 단계이다. 자, 이제 날아오르자. 다섯째 단계인 저 산의 능선까지 차고 올라가야 한다. 가슴이 벅차온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드디어 기러기가 어디 한 방향도 막히지 않은 창공으로 떠올랐다. 여섯째 단계, 드디어 내 길로 돌아온 것이다. 다시 멋진 비행이 시작된다. 이 6단계가 바로 주역의 점괘에 등장한다. 신기하게 주역의 점괘에서는 6효 모두의 기러기가 등장한다. 초 6은 기러기가 물가로 나간다는 홍점우간, 6이는 기러기가 반석으로 나간다는 홍점우반, 9.3은 기러기가 평원으로 나간다는 홍점우육, 6.4는 기러기가 나무로 나간다는 홍점우목, 9.5는 기러기가 높은 구름으로 나간다는 홍점우릉, 상구는 기러기가 공중으로 나간다는 홍점우규다. 이렇게 점괘에서는 기러기 한 마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과 시간적 변화를 그리고 있다. 앞서 봤듯이 주역 괴를 읽을 때는 시간 순서를 밑에서부터 위로 읽어나가야 한다. 기러기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6단계는 공자의 인생 6단계와도 같단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혜를 담고 있지. 괴를 한 효씩 보면서 공자님의 인생 지혜도 같이 생각해보자. 2.1 첫 번째 단계 물가 지우학 진흙에 빠진 기러기 무엇보다 먼저 진흙밭에서 물가 쪽으로 길을 나서야 한다. 길 잃은 기러기 한 마리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늪에서 빠져나와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 정말 허우적거리다가 삶을 끝내고 싶은가? 이 첫 단계가 인생에서는 아직 어린, 즉 지금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시절을 의미한단다. 서 교수가 말을 시작하자 대학 원장님이 설명을 이어받으셨다. 첫 번째 효에서 진흙은 욕심을 상징한단다. 이 세상은 욕심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사바세계이지. 이것은 마치 빠져나오기 어려운 늪지대 같아 거기에 잘못 빠져들면 헤어나기 어렵고 인생을 영영 망치고 만단다.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된다는 거야. 초 6은 기러기가 차츰 마른 곳에 이르렀다. 어린아이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 말을 하면 허물이 없다. 초 6은 홍저무간이니 소자 갈려하여 유언이면 무구하리라. 여기서 초 6의 홍저무간은 기러기가 점차 마른 곳, 즉 물가 쪽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이때 어린 사람이 려한다는데 여기서 려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갈 려는
려로 읽을 때는 갈다, 괴롭다, 힘쓰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인데 이 시기는 아무리 어렵고 괴롭더라도 자신을 갈고 닦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린 시절에는 비록 힘들더라도 차곡차곡 자신을 연마하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발견한 자신의 인생 목적을 크게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목표를 세상에 자신있게 공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자님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공자님도 어린 시절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셨는데 그런 공자에게 인생의 그 목표가 학문의 길이었단다. 공자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순조롭게 성장하지도 못했다. 즉 어린 시절부터 온갖 고통을 당했고 뼈를 깎는 아픔을 맛본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찾았다. 공자에게 그 길은 학문의 길이었고 공자 나이 15살 때였다. 이것을 지우학이라고 한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의 목표를 찾았는가? 서서히 진흙을 벗어나 물가로 나오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가? 2.2 두 번째 단계 반석, 이립. 기러기가 물가 쪽으로 나왔으면 다음에 둘째 단계에서는 단단하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 조금 쉬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반석에서 쉬다 보니 나는 이미 실컷 고생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진흙탕의 고생을 막 벗어나서 조금이나마 편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 세상 욕심이 나는 것이다. 하긴 진흙탕의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힘들었다고 스스로를 미안하면서 맛있는 음식 한번 실컷 먹어보고 싶기도 하겠지.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욕심을 내서 배가 부르고 몸이 무거워지면 영원히 날아오르지 못한다는 거야. 욕심이 성장을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주역 점괘의 유기는 이렇게 말한다. 유기는 기러기가 점차 반석에 이르렀다. 먹고 마시는데 절제하면 길하다. 유기는 홍점우반이라 음식에 간간하면 길하리라. 그러므로 기러기가 날기 위해 이제 물가의 반석에까지 와 있는 것과 같은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일이 풀리기 시작했을 때 더욱 조심하고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순간 방심하면 허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이 효에서는 먹고 마시는데 절제하면 길하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한자는 간간이다. 즐길 간으로 읽는데 이것은 즐기다, 기뻐하다, 곧다 등의 뜻을 가진 한자이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음식에 간간하면이라고 할 때 즐기다, 기뻐하다 등의 반대 뜻인 절제하다로 해석하는가? 그것은 바로 간간이 우리말 깐깐이기 때문이다. 주역의 한자가 한글로 해석할 때 더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이다. 간간, 깐깐하다, 절제하는 모습. 대학원장님, 정말 간간이 깐깐하다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한 것인가요? 그렇지. 논어와 주역에는 우리 동이족의 지혜가 많이 녹아있단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지. 또 한 번 자랑스러워지네요. 이 괴를 보렴.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생활을 의미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깐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욕심과 경쟁심을 절제하는 것이지. 그런데 욕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욕심을 억제하는 예를 실천하는 것이다. 공자님의 경우에는 30살이 되었을 때 섰다, 즉 이립이라고 했단다. 섰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예를 지키는 삶을 확립했다는 말이지. 즉 예에 섰다는 뜻의 이립어례를 의미한단다. 이렇게 공자는 30세가 되었을 때 모든 예를 완전히 실천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의 욕심을 완전히 버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이야기하는 절기를 가장 먼저 배운 거군요. 그렇지. 여기서 이버레란 예를 통하여 완벽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참된 사람으로 바로 섰다는 말이다.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으므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대학 원장님, 그럼 제일 먼저 제가 절기를 배운 것은 제대로 한 것이네요. 문일지십이라. 하나를 들으니 10개를 깨우치는 민서군일세. 훌륭하구나. 2.3 세 번째 단계 육지, 부록.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괴로 들어가 보자. 반석에서 조금 쉬어서 체력을 비축한 기러기, 음식에 욕심을 내지 않아 몸도 무겁지 않다면 이제 넓은 평원을 찾아 날아오를 준비를 해야겠지. 마치 늪에 빠진 기러기가 무태 올라온 것처럼 이제 하늘을 날 준비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때도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법이다. 바로 유혹이다. 왜 힘들게 훨훨 날아오르려 하느냐? 넓은 평원을 다니면서 편하게 벌레나 잡아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기러기에게 끝없는 유혹이 드넓은 평원만큼이나 넓게 펼쳐진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점괘의 구삼은 이렇게 말해준다. 구삼은 기러기가 점차 무트로 올라왔다. 남편이 정복하러 나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부인이 임신을 하더라도 기르지 못하니 흉하다.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 구삼은 홍정우육이니 부정이면 불복하고 부인이라도 불육하리니 흉하니라 이어구하니라. 교수님, 진짜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가요? 주역에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하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여기서 남편이 정복하러 나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부인이 임신을 하더라도 기르지 못하니 흉하다는 것에서 남편은 적극적인 사람을 말하고 부인이란 소극적인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다. 옛날 역사 속의 왕조를 상상해보자. 왕후나 후궁이 아이를 임신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이를 가지는 것은 자신의 것을 챙기는 것이고 욕심내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역은 하늘로 날아오르기 직전인 이때 땅의 욕심, 즉 세속적인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일러준다. 성공과 행복을 향해 날아오를 때는 세상의 유혹을 견뎌내야 하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 공자는 그것을 불혹이라고 했다. 공자도 유혹에 시달렸다. 학문과 진리의 길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출세의 길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공자의 경우 진리의 갈증과 세속적인 유혹 사이에서 수없는 갈등을 겪다가 결국 진리의 갈증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을 공자는 40이 되어 유혹받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대학 원장님이 설명을 이어나간다. 그래서 공자님이 40살이 되었을 때 제 나라같이 큰 나라 재상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기뻐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동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동심의 세계에 도달하신 거지. 하지만 대학 원장님, 부록의 세상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얼마 전에 인기몰이를 했던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강마에는 매우 냉철하고 신념이 강한 인물이지만 부록의 나이에도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서 교수가 불쑥 끼어들었다. 민서는 너무 신기해하며 이야기한다. 교수님도 그 드라마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저도 그때 그 드라마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서 부록이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공자는 이 나이를 가리켜 부록이라 일컬었지만 강마에는 40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런저런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다. 음악적 신념, 가치를 현실에서 실천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 이렇게나 자신감 없이 나약함을 드러내 보이고만 건 난생 처음이 아니었을까? 심지어 감정적 흔들림마저 보여주는 그다.
교수님, 그런데 그때 강마애가 마음에 두고 있던 두루미와 지나치면서 한 독백도 기억나세요? 아니,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마흔, 불혹, 누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만 하누만. 교수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도 논어와 주역을 배울 수가 있군요. 아니지, 반대야. 논어와 주역을 알고 나면 더 깊이 있고 재미있게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행복하다고. 아, 알았어요. 교수님, 논어와 주역을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너 공부는 안 하고 드라마 대사를 다 외우도록 드라마만 열심히 본 거야? 아니, 교수님, 유혹이란 놈이 이렇게 강하다면서요. 드라마의 유혹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요. 하지만 땅의 유혹을 이겨내야 저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거야. 불혹. 담소를 계속 나누고 있는 사이 조금 전에 다시 자리를 같이 했던 김상래 회장이 야외 음악당으로 나가자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음악의 유혹에는 마음껏 빠져도 되지 않을까요? 음악회가 곧 시작합니다. 같이 내려가시죠.